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후 시간이어가지고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 같이 잘 참여해서 너무 강사로서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시간까지 같이 좋은 내용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문제 해결의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법 첫 번째가요,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디자인 띵킹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이걸 보시면 앞에 두 가지 있잖아요. 공감하기와 문제 정의하기. 이게 문제 정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첫 번째 다이아몬드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이해하신 거예요. 두 번째, 디자인 띵킹에서 아이디어 도출하기, 시제품 만들기,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 저거는 뭐예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문제 해결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되죠. 아, 가만히 보니까 요게 아까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나 글로벌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아이디오 같은 데서 이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글로벌 회사들도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표준화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장에 돌아가셔서 어떤 과제를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 해결 방법론을 가져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문제를 해결해 본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이 갖는 설득 논리,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처음에 이 제안을 했던 아이디오라는 이 회사가 그 책에서요, HCD라는 게 있는데 이게 Human Centered Design, 인간 중심 디자인, 이런 방법으로 책자를 냈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HCD라는 것을 다른 용어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에 적합한 뭐예요? 첫 번째, 듣기. 요거는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수집하고 영감을 받는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은다. 이게 히어인 거예요. 두 번째, C, create, 창조한다. 아,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우리가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추상적인 솔루션 도출을 위해서 추상적인 사고로 이동하여서 주제와 기회를 확인하고 솔루션과 프로토타이핑을 검토한다. 이게 창조인 거죠. D는 뭐예요? 딜리버. 이거는 수익 모델 도출에 필요한 역량, 모델링, 실행 계획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Human Centered Design을 어떻게 해요? 일하는 방법이 보이는 Hear, Create, Delive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에서 책에서 나온 얘기를 도표로 구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 듣기, Create, 창작하기, Deliver, 전달하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포물선을 그리고 있어요. 포물선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세히 보시면 시간을 중심으로 밑과 위가, 밑부분과 윗부분이 어떤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글자 보여요? 밑에는 뭐예요? 밑과 위가 어떤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시간의 축으로 나눠졌는데 밑에는 뭐예요? 구체화. 위에는? 그렇죠. 다시 한번 봐요. 고객에 가서 고객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대표적인 게 관찰을 적어놨네요. 이거는 구체적인 건가요? 추상적인 건가요? 구체적인 거죠. 그 고객이 이거 불편해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테마, 문제 정리를 하거나 아이디어, 기획력을 찾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구체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기회를 찾고 기획력을 찾고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추상화 과정인 거죠. 마지막에 뭐예요? 솔루션을 찾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실행 계획하는 건 다시 뭐예요? 구체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위에 부분은 우리가 뭐에 해당될까요?
문제 정리에 해당되고 아이디어 내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 정리를 안 하고 어디에부터 해요? 고객 얘기를 듣고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아이디어로 바로 가잖아요. 이게 갖는 오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한 도표예요. 보통 디자인 띵킹이나 서비스 디자인 얘기할 때 구체화, 추상화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빠지냐면은 그냥 고객 얘기 듣고 아이디어 내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디자인 띵킹이나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요 표에서도 그걸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현장에 나와서 고객 얘기를 듣는 건 확산이잖아요. 이건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인 걸까요? 구체적인 거죠. 자, 다음에요. 고객으로부터 들은 얘기,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핵심 문제를 정의한다. 이거는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 걸까요? 추상적인 거예요. 아까 주전자 얘기를 따지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버지 사주세요. 주전자는 이거 꼭 필요하다니까요. 아버지 얘기 뭐예요? 네가 갈 기숙사에 주전자 하나 없겠니? 이런 얘기죠. 핵심 문제 정의를 우리가 뭐로 정의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기숙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정보의 부재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게 문제 정리인 거죠. 그런 다음에 정보를 주기 위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배에게 물어본다. 홈페이지 확인한다. 기숙사 갔다 보러 간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현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서 판다. 이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현실계, 문제 정의하고 확산은 저 위에 보면 이상계, 그리고 아이디어 수렴의 구현은 현실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통합적으로 표현한 도표가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은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에서 나온 거고 디자인 띵킹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 했잖아요.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에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한국 디자인과 같은 기관에서 만든 게 요거예요. 서비스 디자인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 디자인 회사들이 이걸 차용해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뭐 카네기 멜론 대학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디자인 띵킹과 서비스 디자인의 그 두 가지 추상적과 구체적인 프레임을 하나로 합쳐놓은 게 미국의 일리노이 공과대학교의 VJ 쿠마라는 교수가 이걸 하나로 합쳐놓은 표를 만들었어요. 2x2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 2x2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뭐 대학에서 전략이나 경영을 배우셨으면 익숙하실 텐데 직장에 가면 이런 의사결정 모델의 2x2 매트릭스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2x2 매트릭스는 X축과 Y축으로 나누고 그 축의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그 축의 사분면에 배치를 해서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럼 여기서 X축을 뭐라고 했어요? X축의 오른쪽 make? make라는 말은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make something new. understand는요. 기존의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X축의 오른쪽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왼쪽은 기존의 것을 이해하고 Y축의 위쪽은요. 추상적인 거예요. 밑에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 단계 공감하기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공감하기라는 것은 1, 2, 3, 4 중에 공감하기는 현장에 나가서 고객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몇 사분면? 3, 4분면. 그렇지. 디자인 띵킹의 공감하기는 고객의 현장에 가서 고객의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듣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3, 4분면. 공감하기 1번.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디스커버.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확산. 그 다음에 디자인 띵킹의 두 번째. 고객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문제를 정의한다. 문제 정의는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를 정의한다. 몇 사분면? 2사분면. 그죠? 네. 그런데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것의 형식이 추상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런 다음에 그렇게 추상적인 아이디어 개념을 구체화하고 컨셉으로 만들고 프로타이핑을 만든다. 손에 잡힌 텐접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어디 몇 사분면? 4사분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주제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고객의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듣고 이해한다. 그것을 가지고 추상적인 문제로 정의하고 추상적으로 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새롭게 찾고 그것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2x2 매트릭스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 처음 듣는데도 너무 잘 이해하셨는데요. 이 개념을 소개드린 이유는 요 프레임까지만 이해를 하면 이제 어디 가서도 디자인 띵킹이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문제 해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간에 쫓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뚫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제대로 된 문제 정리가 됐는가를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잘 됐는가도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과 같이 들어온 동일한 회사에 어떤 분이 사장님이 똑같은 미션을 줬어요. 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아이디어 한번 내봐. 어떤 직원은요, 사장님, 제가 생각했는데요, 어제 이 아이디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아이디어 어때요?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배웠어요. 사장님, 제가 우리의 타겟 고객인데 가서 그 고객이 우리 제품 쓰는 거 한번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 이걸 구현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누가 사장님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회사들하고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 돈도 많이 주고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 그 사회과학이나 우리 경영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검증된 이 방법론을 따르는 것들이 일단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할 게 많은데 이런 가장 좀 기반적인 얘기를 많이 드린 이유가 많이 듣는 것보다가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요, 진짜 많은 회사들이나 대학교에서 쓰고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하는 축을 한번 볼까요? 구현, 발견, 밑에는 뭐예요? 현재, 미래, 밑에는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나눈 거예요. 이것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했던 게 BJ 쿠마 교수가 했던 프로세스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이디어에 디자인 디렉터라는 카이즈라는 사람이 써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making and trying, 여기에 learning and understanding. Y축은 뭐예요? real and concrete, 추상적이고 thematic, 논리적인 거.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디자인 리서치를 하고요, 스토리텔링 하고 분석을 하고요, 컨셉을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프로타입을 만든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뭐가 그럼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듣고 보니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례나 방법론을 듣는 것은 훌륭한데, 좋은데 내가 이걸 직접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 역량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우면 우리가 지금 이해했던 이 방법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설문조사 방법론 좋아요. 그런 것도 좋죠. 네, 이와 각 단계별로 있는 디테일한 방법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자, 이거는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회자된 영상이고 저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영상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매년 2천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400만 명, 즉 20%가 한 달 이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그래요. 이 얘기가 현상이죠. 우리가 해야 될 주제. 이 상황적인 문제를 봤다. 우리가 아이디어 내야 되잖아요. 이걸 바로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이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해결하려면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저체온증으로 아이들이 사망한다고 그래요.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 저체온증이라고 그러면 아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인큐베이터를 지원받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보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요 오류가 왜 생기냐? 상황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바로 냈기 때문에, 뭐 안 했기 때문에, 공감과 문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했죠. 저렴한 게, 더 싸고 편리한 인큐베이터를 개발도상국에 많이 보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영상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 팀들이 했던 첫 번째 일들이 뭐였죠? 현장을 가봤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큐베이터를 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전기가 없어.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인큐베이터가 제공된 곳은 도시에 있는 병원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미숙년 미숙아들이 나타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환경은 산골에 전기가 없고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바꿨어요. 문제를 바꿨어요. 첫 번째는 야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음 문제제기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전기가 없는 곳에도 저렴하게 아이들의 체온을 한 3시간 정도 유지해서 큰 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핵심 타겟 고객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과제 서비스 디자인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때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도 좋은 공감의 사례입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이게 이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농어촌 지역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낮에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밤에는 홀로 된 어르신들, 특히 어머님들이 주무시는 숙박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보고 이 두 기관에서 협력해가지고 요걸 개선하는 과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뭘 개선해야 될 거로 보이세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무를 이식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좀 바꿀 수도 있겠고요. 계단도 좀 낡았죠. 도색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뭐가 빠져 있어요? 노인분들이 그렇지.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이 이 공동이용시설에 가지고 할머님들을 만났는데 대표적인 디자인에서 이게 많이 쓰잖아요. 페르소나 많이 쓰잖아요. 이 페르소나를 이렇게 정했어요. 김삼순 할머니 79세 8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고추와 감자를 키우면서 공동이용시설에서 생활하신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어머님, 헌신적인 어머님 그 모습이에요. 많은 땅이 있었는데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다 처분하고 지금은 옥수수밭 몇 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관절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밥 먹는 것은 괜찮은데 밤에 잘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도시에 오라고 그러지만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가지 않는데 이분이 공동이용시설에 생활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이런 전형적인 사용자,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그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끝에 자고 계세요. 나도 저 벽 쪽에 자고 싶은데 나이 많으신 분이 저기 자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서열에서 밀리는 거예요.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 왜 벽 쪽에 자고 싶어요? 깜깜할 때요. 가시면서 이분 막 얼굴도 화장실 갈 때 얼굴도 막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쪽에 자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5시에 나는 벌써 눈을 떴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아직도 자고 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만 뜨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방해될까 봐.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는 우리 할머님들의 큰 어려움 진짜 문제가 뭐처럼 느껴지세요? 그걸 어려운 말로 추상화를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추상화를 하면 영어로 좀 그렇단 말로 퍼스널 스페이스 또는 P로 시작하는 privacy
그렇죠. 이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 개인 공간. 개인 공간이라 하면 조금 구체적인 단어니까 우리 추상화 시키면은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가봤더니 이제 이 팀의 미션이 완전 바뀐 거죠. 어떻게 하면 외부 도색을 좀 할까? 나무를 절단하고 계단도 하고 여기 뭐 새로운 시설도 만들고 이걸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큰 어려움이 프라이버시인 거야. 근데 여기다가 프라이버시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숙박시설처럼 칸 해가지고 2층 벙크 베드 같은 거 주면 제일 좋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밤에는 공동생활시설로 숙박을 하지만 낮에는 노인정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보이세요? 이동형 간이 칸막이. 밤에는 저렇게 칸막이를 양 끝에 발이 있어가지고 설치하지만 낮에는 접어가지고 한 곳에 스택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아 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할머니들의 어려움이 좀 해결됐겠죠? 예전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주무셨는데 그래서 못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분들이 벽쪽에 주무세요. 모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자기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한 거였죠. 이거는 좀 기간이 오래전에 했던 과제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현장에 가서 문제 정리를 제대로 했더니 공감을 제대로 했더니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들이 행동과 그들이 생각과 꿈과 느낌까지도 잘 볼 수 있는 이런 공감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거울신경이 있다. 그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손에 잡혀줬더니 이 원숭이 뇌의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그 단층 촬영으로 확인을 했대요. 그런데 다른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거나 먹게 하지 않고 사람이 그 바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만 했는데도 똑같은 곳에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원숭이처럼 사람도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거울신경이다, 미러 뉴런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공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입니다. 이 사진은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왜 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행기는 왜 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수백 톤에 되는 비행기가 왜 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비행기 날개에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날개가 밑은 팽팽한데 위는 이렇게 휘어져 있대요. 빠른 속도로 가면은 여기 공기가 다 일정하게 오잖아요. 공기가 일정하게 오다가 더 많은 면적을 이동할 때에 속도가 빨라지게 돼서 이쪽에 압력이 낮아져서 비행기가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심오한 원리가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반성을 좀 해봤어요. 나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왜 호기심이 많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호기심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고 할 때의 그 출발점은요,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황을 문제로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창의력의 출발점 같아요.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반성해 봤어요. 5가지로. 나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저게 왜 저럴까? 라는 why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가. 두 번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는가. 세 번째,
밖에서 찾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내가 하는 업무에다 한번 적용해 보는가. 네 번째,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가.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노트를 해놓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찾아보는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기른다면 이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을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유추인데요. 여러분, 유추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유추를 혹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정리하기가. 네. 아, 예. 뭔가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 두 가지는 문제를 정리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첫 번째, 공감과 호기심. 그죠? 유추라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정말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자인 띵킹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워크숍이나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추라는 것은 이겁니다. 복잡한 상황을 질서정연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비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시밀리, 지규라고 그래요. 샛별 같은 눈. 네, 뭐뭐 같은, 쟁반같이 둥근 달, 뭐 이런 것들, 무슨 같은 뭐, 이건 지규라고 그러죠. 바로 얘기하는 거. 뭐뭐 같은, 뭐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은유, 메타포는 메타포 많이 쓰죠. 뭐는 뭐다. 네. 그대의 눈은 샛별이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다른 것에 비유해가지고 하는 요걸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요거는 뭐뭐 like처럼 되고요. 요거는 is a라고 되고요. 근데 반면에 유추라는 것은 두 개의 사물의 성질을 비교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는 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A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유추라.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왜 유추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어딘가는 봤던 새로운 접근에 대한 솔루션을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는 없는데 인생은 뭘까라고 얘기할 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장거리. 마라톤을 갈 때 언덕과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와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한번 그 예시가 있으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추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을 피어올리는 연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띵커라는 사람이 했던 사고의 본질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나무가 있고요. 이건 뭐 같아요? 그림자 같죠? 이 사진은 뭘까요? 나무가 있고요. 요건 나무가 있는데 눈이 내리는데 나무 빼고 나머지 눈이 내린 사진.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모습이나 특징을 다른 사물로 봤을 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반, 이게 유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 같기는 한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유추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물에 대해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추상화라는 것을 해야 돼요. 추상화. 추상화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추상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화 과정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유추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A로 보이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A는 몇 개가 될까요?
왜? 시간 관계상 다 합니다. 다. 근데 자, 이걸 A라고 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띵킹과 서비스 디자인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공감과 호기심과 유추. 그러니까 공감과 호기심은 문제 정의를 잘하기 위한 역량. 유추라는 것은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를 잘하기 위한 역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개념적인 거는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과제, 트렌드, 또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이해할 만 하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럼 테스트 해봐야지. 기억 남는 거 뭐 있어요? 유추. 아, 방금 했는 거. 아, 단기 기억력이시군요. 또 뭐가 기억에 남아요? 인큐베이터 사례. 거기서 느낀 점이 뭐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그렇지. 문제를 파악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검사와 공감. 그렇죠. 현장에 고객을 만나고 공감하고 문제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원래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프로젝트를 통해 결과를 보고 하잖아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거는 고객이 느끼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게더링해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이 과정이 진짜 인상 깊고 재밌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좀 인상 깊게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더요. 또 뭐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 네, 할머니들 문제. 그것도 작아 보이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던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과제를 했다? 돈을 많이 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게 좋은 과제를 해결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과제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하는 방법론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방법론이 뭐였어요? 디자인, 띵킹. 두 번째 방법이 더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아, 더블 다이아몬드 기억력 좋아요.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디자인 띵킹의 5단계. 첫 번째, 공감하기. 두 번째, 문제 정의. 세 번째, 아이디어 내기. 네 번째, 프로타입, 시제품 만들기. 다섯 번째, 테스트하기. 자, 그럼 더블 다이아몬드의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요. 첫 번째가 뭘 같아요? 네, 발견하기. 아,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요. 더블 다이아몬드를 다른 말로 하면은 4D 모델이라고 그래요. 요거 얘기하고 갈게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4D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마저 하고 갈게요. 왜 4D 모델이냐니까 각 단계가 D로 시작해요. 첫 번째 단계가 디스커버. 이해되죠? 발견하기. 두 번째 단계가 define. 문제 정의하기. 세 번째 단계가 develop. 발전하기. 아이디어 내기. 네 번째 단계가 deliver. 전달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4D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디자인의 첫 번째 단계 다시 뭐죠? 발견하기. 두 번째 정의하기. 세 번째 발전하기. 네 번째 전달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하고 1시간 반을 보내셨는데요. 이 국내 많은 그 디자인 대학원에서 요즘 서비스 디자인 전공을 많이 개설했는데 여러분들 석사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셔야 될 걸 지금 1시간 만에 다 하셨어요. 엄청나게 세이브 하신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해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그런 과제였습니다.
네, 여기는 그 모듈화라고 그래가지고요. 신상품을 기획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4단계의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단계 모듈이 있고 23개의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 가면은 뭐 이런 기본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은 함축형이라고 해가지고 축약된 버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언어 통찰형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대표자님이나 디자인회사 대표자님이 디렉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면 바로 아이디어에이션과 디자인으로 갈 수 있는 이 언어 통찰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여기 각각의 단계에 따른 디테일한 방문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육이 끝나면 전달하려고 이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한 이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그 소프트 카피로 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셔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육 만드신 분들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 책임이라고 나오죠. 그때는 제 개인 회사인데 YSBC라고 되어 있는데 유병철 약자님이신데 여기에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개발했던 그런 이제 과제였습니다. 아마 여기 이름은 가나순으로 돼가지고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거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나중에 소프트 카피로 이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개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리더가 되시거나 또는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양식도 다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뭐 필요한 분께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목차가 좀 많죠? 네, 한 개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뭐 마찬가지인데요. 신상품을 개발하는 유형을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통찰형이 아까 언어 통찰형이고요. 뭐 고유 기술 기반의 신제품 개발이나 대기업 수주에 의한 신상품 개발은 함축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시장 고객 중심의 신제품 개발은 기본형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곳에는 신상품 개발에 대한 모든 역량들을 다 갖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적인 신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5모듈로 정리해보면 시장을 이해하고요. 사용자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제 상업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상적인 내용은 맞는데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 시간을 많이 다투는 입장에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형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함축형이라든지 언어 통찰형 이런 모듈을 별도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타스크,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산업 이해를 위한 방법론, 트렌드 분석을 위한 방법론, 사용자 조사를 위한 방법론, 아이디어를 위한 방법론, 그 다음에 뭐 컨셉 작성을 위한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요거는 아마 내일 자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기 트렌드 리서치에 대한 강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장님은 계시지만
기획자, 리서치 전문가, 기술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가 우리 내부에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외부의 전문 인력들과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실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니까 아이디어 내고 프로타입 만들고 이걸 커머셜라이즈 하는 것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워크샵 할 때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핵심 문제를 정의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우리 훈련이나 기회가 많이 상대적으로 조금 없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겨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프로타이핑이나 상업화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관점을 가신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공감, 그 다음에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내일 배우시는 마켓 리서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뭐 사장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선배나 의사결정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풋을 제공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아까 BJ 쿠마 교수가 2010년도에서 책에서 냈던 그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1, 2, 3, 4. 이게 이상적인 신상품 개발의 프로세스인데 실제 중소기업에 가면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제가 선정되잖아요. 아이디어부터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부터.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기회를 포착하면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설적 컨셉이고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 다음에 고객과 그 고객이 갖고 있는 핵심 문제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쪽 프레임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꼭 거치기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인풋을 좀 제공하는 그런 게 되면 좋겠어요. 잘라보면 뭐예요? 오른쪽은 다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죠? 구체적인 것보다는 있는 걸 텐저블 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걸 이해하는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래 빠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기 서비스 디자인의 첫 번째 다이아몬드의 앞부분 확산이고 이게 수렴이잖아요.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게 더블 다이아몬드의 첫 번째 다이아몬드, 이게 두 번째 다이아몬드인 거죠.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생략하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경우가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게 가능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 이제 많은 기업에서 선진 제품을 보고 우리도 저거 만들어야 되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 때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인풋을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뭘 만들겠다 그럼 이쪽이 생략되면은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게 UI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언급하고자 했던 건 한 가지는 이거예요. 서비스 디자인은 단순 사용자 경험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뭐예요?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고객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최적의 효율을 가지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게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이런 사용자 경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결과물의 그 용도를 고객뿐만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포함한 어떤 디자인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사고가 같이 중요한, 그래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여기서 보통은 더블 다이아몬드가 뒤에 있는 다이아몬드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혁신 상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하는 기회 탐색에 대한 게 새로 하나 붙어가지고 저는 이게 세 개의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더블 다이아몬드의 영역, 그러니까는 디자인 띵킹과 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이죠. 요게 고객의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 정리하고 아이디어 내고 컨셉 만드는 작업이라 그러면은 많은 기업에서 더 궁금해하는 것이요. 그 이전의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예요?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 영역이 어디가 좋을까? 최근에 뭐가 뜰까?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회 탐색이라는 영역, 기회 영역을 선정하는 영역이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내일 배울 트렌드 리서치에서 이걸 커버를 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시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특정한 고객 영역에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찾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컨셉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야, 이번에 우리가 무슨 사업 해볼까? 이거잖아요. 뭐가 뜨지? 이런 거죠. 어떤 제품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까? 고객들의 트렌드가 뭐야?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기상으로 보면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 70년대에는 뭐가 많이 떴어요? 건설업이 많이 떴잖아요. 80년대는 뭐예요? 은행. 90년대는 제가 있었던 통신회사. 2000년대는 인터넷. 2010년도에는 뭐가 떴나요? 스마트폰.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게임. 이런 것들이. 2020년대는 지금 뭐가 뜨고 있어요? AI죠, 완전히. AI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거는 기술적인 트렌드고요. 사용자 관점에서의 트렌드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요즘 어떤 시대예요? 뭐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분야예요? 우리가 고령화 또는요 1인 가구. 지금 1인 가구의 비중이 2030년대 가면은 1명 내지 2명이 사는 이 가구가 70 몇 %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의 규모, 가구, 생활 소품, 음식 이 모든 것들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뭐가 필요하지 이전에 뭘 봐야 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느 영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돼? 이런 영역이죠. 야, 우리가 제조인데 고령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령자들의 그 타겟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여기인 거죠. 여기. 그죠? 기회 영역을 탐색해서 그 기회 영역을 선정하고 혁신 테마를 선정하는 거. 그런 다음에 그 고령자 영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고객의 어려움을 찾는 과정을 이제 서비스 디자인과 디자인 띵킹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이제 트렌드 리서치 할 때 여러분께서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심층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문제정의, 아이디어, 사업성 평가 이전에 뭐예요? 네, 우리가 들어갈 기회 영역에 대한 거, 목표 산업과 산업 구조에 대한 거, 어떤 게 뜨지? 그 산업의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 경쟁자는 누구지? 그런 것들. 자, 우리 사회에 대한 트렌드가 뭐가 있지? 그 관련된 기술과 제품들은 뭐가 나오고 있지?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니즈가 뭐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디자인 띵킹과 서비스 디자인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한 개를 더 넣어서 기회 영역을 찾고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 상품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여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부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한번 볼까요? 목표 산업 정의. 목표 산업 정의라는 것은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위치가 어딘가를 좀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으로. 그러고 보면은 목표 산업 정의라는 것은 목표로 하는 시장의 현재 규모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시장 진입 혹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진입 시기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